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경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한마디가 한 가문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비밀은 덮일수록 냄새가 짙어졌고 마침내 그 냄새가 집문을 넘어 세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믿음이 무너졌고 사랑이 흔들렸고 혈연이라 믿었던 끈이 낯선 칼날처럼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왕의 집 94회에 펼쳐질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을 전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장면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비가 잔잔히 뿌렸습니다. 환기차는 소파 등에 등을 기대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에는 죽은 은호가 그려둔 가족의 그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접었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방에서는 다른 숨소리가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노숙자가 깨었습니다. 그녀는 찬장을 열어 소주잔을 꺼내 들었습니다. 돈만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끝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 다른 마음, 그 간극이 곧 재앙이 될 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YL그룹 로비에는 기자들이 새떼처럼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는 불꽃처럼 터졌고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윤희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끝냅시다. 김도윤은 서류 가방의 잠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재인은 준비해둔 영상 파일의 자막을 2번, 3번 검수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사실로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태호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아직 그치지 않은 비가 회색빛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침묵은 의자 등받이를 타고 천장으로 올랐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윤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노숙자의 이름이 의제 위에 적혔습니다. 적힌 글자는 간단했지만 그 글자에 묻은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이중계약 허위 결산, 그리고 화재보험금 유용 정황. 저는 이 서류의 어느 페이지도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시선을 곧게 들어 올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문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젯밤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실밥이 풀린 사람처럼 걸음이 흐트러졌습니다. 시작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마이크가 하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끝으로 만졌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열기 전에 한 번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방 안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때 다른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숨긴 시간만큼 더 분명해야 하니까요. 장면은 회사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은 시간 강세리는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계약서 최종진짜 진짜 PDF라는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짚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휴지통을 비우려는 순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택배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자가 2개였습니다. 문을 열자 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볼펜으로 서툴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지호의 보호자에게. 그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갠 공원에서 지호가 잠든 남자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는 낯익은 손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거짓말을 연습하지 마십시오. 한국어 문장에 영어의 간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누구야?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회의실. 도윤이 노트북을 HDMI 케이블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일시정지를 누른 채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호텔 복도 CCTV, 객실 내부 음성 일부,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한 자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의 얼굴을 끝까지 모자이크 처리할 것입니다.
정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받았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직전 황기찬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오늘 이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호텔 방문 사이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 테이블 위 상자, 새벽의 얕은 숨소리, 그리고 낯선 그림자의 흔들림.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더 크게 눈을 떴습니다. 영상은 오래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막이 화면 중앙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로 수집되었으며 당사자 보호를 위해 최소화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웅성거림이 강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스태프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온라인에 무언가 올라갔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제보 아이의 법정 대리인 신청서 제출. 누군가 법원에 임시보호명령을 접수했고 접수 중이 유출되었습니다. 이태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말했습니다. 시작되었군요. 장면은 법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항의하는 목소리, 번호표를 쥔 사람들, 그리고 굳은 표정의 서기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태호는 대기석에 앉아 조용히 손가락 마디를 주물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얇고 단단한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각 문서의 여백에는 세심한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언어는 정확해야 한다.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언어는 또 다른 거짓을 부르고 그 거짓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세리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이의 옷가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통, 보험카드, 여권, 현금 봉투. 그녀는 한 번도 아이에게 도망이라는 말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도망을 준비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강세리 씨죠. 낮고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아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이태호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2시 YL그룹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회사의 윤리위원장인 정윤희 씨가, 두 번째 발언은 외부 자문인 이태호 씨가, 세 번째는 그 순간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강세리가 회견장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매 순간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말할 기회가 있어야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정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읍시다. 오늘은 누구도 숨지 않는 날이니까요. 강세리는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인 사람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기자석 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속보를 읽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회견장 천장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강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허벅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그가 들이킨 숨이 마이크를 통해 크게 흘렀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가족을, 아이들을, 사랑을 망가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지호에게는 제가 아닌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해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은 파도처럼 흩어졌습니다. 바깥의 비는 그쳤지만 건물 유리창에는 아직 빗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회의실 뒤편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찾으셨어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짧은 문장 뒤에는 좌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옛 공장지대 주차장.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습니다. 노숙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서랍 밑바닥에 숨겨둔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손을 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네 파출소 순경이 서 있었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순경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 사이에 누군가의 발이 들어왔습니다. 정윤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출소 순경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법 취득 재산 그리고 과거 보험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노숙자는 놀라 주춤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복도에는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자 공장지대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붙은 포스터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태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몇 분 뒤 강재인과 김도윤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헤드라이트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세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왜 여기로 오라고 했습니까? 그녀가 묻자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라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기차는 천천히 세리에게 다가섰습니다. 지호에게 내일은 필요합니다. 그 아이의 내일을 우리 싸움으로 더럽히지 맙시다. 오늘 여기서 거짓말을 내려놓읍시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잖아. 내가 어떤 밤을 보내며 아이를 지켰는지. 당신은 항상 당신의 자리에서만 말했잖아.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의 어깨가 잠깐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컨테이너 모퉁이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지호였습니다. 누구도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태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있어.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리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싸우지 마.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어른들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태호는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강재인과 김도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기찬은 오래 묵은 돌을 내려놓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싸우지 말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정윤이는 책상 위에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올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숙자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돈이 다였지. 그녀가 처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강세리는 텅 빈 거실에서 아이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휴대폰을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조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오늘 그 말을 했다는 사실,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병원 복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완전히 갰습니다. 이태호는 검사 결과 봉투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캐서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비 와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요. 내일은 맑겠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검게 꺼졌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